PGG는 생산하지 말고 한국이 다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에서 터진 이 한마디는 유럽 군수산업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2025년 여름 나토 기동 전력 증강 계획의 핵심 무기인 K2 전차 180대 계약. 그런데 폴란드는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전량을 대한민국 현대로템에서 완제품으로 직수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베를린과 파리의 방산업체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 프랑스 넥스터는 폴란드의 배신이라며 분노했죠. 체코 에칼리버 아미는 유럽 방산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그게 더 싸고 빠르며 품질도 확실하다는 보고까지 이어지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30% 저렴한 가격에 납기는 2배 빠르고 오류율은 10분의 1이라니. PGG는 무력하게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슬로바키아와 체코까지 한국산 전차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안제이 실장은 바르샤바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린 그동안 뭘 해온 걸까? 30년간 나토 무기 통합을 추진해온 베테랑 실무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러 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치러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제이 카르스키입니다. 폴란드 방위청에서 30년간 기동 전력 분석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K2PL 전차 도입 계약 당시 실사팀 책임자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계약이 폴란드 방산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실사였거든요. 샤워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론 점검 목록을 되짚어봤어요. 생산라인 준비 상태, 기술진 역량, 부품 공급망, 품질 관리 체계.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PGG 공장은 바르샤바에서 2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직접 확인할 기회네요.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실사단이신가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무전기로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를 하더군요. 10분을 기다린 후에야 안내 직원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실장님 준비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섰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산라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초라했거든요. 넓은 창고에 작업대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도 손에 든 게 없이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한국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견학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자동화된 첨단 시설이었거든요. 로봇 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쉼없이 돌아가는 모습. 그야말로 미래형 공장이었죠. 도면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자 현장 책임자가 머뭇거렸습니다. 땀을 닦으며 답했어요. 아직 한국 측에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도면이 없다니. 뭘 어떻게 조립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사단 동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그럼 부품 보관 창고는요? 저쪽 건물인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안내를 받아 창고를 봤습니다. 텅 빈 공간만 있을 뿐이었어요. 먼지만 쌓여있는 선반들이 을씨년스럽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론 벌써 생산 준비가 완료돼야 할 시점이었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실사단끼리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전차를 만든다는 거야? 누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오후엔 기술진 면담을 했습니다. PGG 소속 엔지니어 5명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하지만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K2 전차 조립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레오파드 전차 정비 경험만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협업 계획은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육은 언제 받으실 예정인가요? 그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180대의 전차를 생산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무기 도입 업무를 해본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실사 마지막 날 PGG 경영진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사 3명이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론 제때 생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PGG 이사가 답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변명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실사단원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식 석상에선 할 수 없는 말들이었죠. 이 상태론 5년 내 생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라인을 구축해줘야 할 판인데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준이에요. 모두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국내 방산업체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였고요. 그날 밤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써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쓰면 정치적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국방부 내에서도 이 계약을 추진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생산 준비도 점검 필요. 기술 이전 일정 구체화 요망. 품질 관리 체계 보완 검토. 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실사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카르스키 실장, 내일 오전 PGG 관련 브리핑을 해주세요. 회의실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관보까지 참석한 걸 보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PGG의 K2 전차 생산 준비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설명하면 할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차관보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포탑, 엔진, 변속기, 화력통 제장치 모두 한국에서 제작해서 폴란드로 운송해야 합니다. PGG에서는 단순 조립만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술 이전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획관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실사 당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현대로템 측에서는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PGG 현장 상황을 보면 5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 뒤쪽 자리에서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예산기획실 과장이었습니다. 조립만 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 폴란드로 운송하고 다시 조립해서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요. 회의 후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장,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PGG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내용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K2 전차 조립을 위해서는 최소 50명의 숙련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경험자는 5명뿐입니다. 전용 장비 12종이 필요한데 현재 보유한 건 2종뿐입니다. 품질 검사 장비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갈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 상태로 어떻게 전차를 만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PGG 기술이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쯤 생산 가능할까요? 실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면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공정 순서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공구를 써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기술 지원팀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대로템 엔지니어 3명이 PGG를 방문한 거죠. 저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공장을 둘러본 후 나눈 대화가 인상 깊었어요. 이 정도면 조립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비부터 다시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인력 교육도 최소 1년은 걸릴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추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PGG 경영진도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더욱 경직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첫 번째 전차 조립이 가능할까요? 국방부 국장님이 직접 물어보셨어요. PGG 사장이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 말 정도로 예상됩니다. 180대 전체는요? 5년. 아니, 그것도 한국 측 지원이 계속된다면 말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은 정말 복잡해질 것 같아. 30년간 이런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에서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 직수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질 사람도 있어야 했죠. 저는 직감했어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략회의.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결정될 내용이 폴란드 방산업계 전체를 뒤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차관님이 회의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PGG를 통한 조립 생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획관이 첫 번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이나 체코 업체와 협력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들도 K2 전차 기술을 처음 접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때 예산실 과장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아예 한국에서 완성품을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직수인 말씀이시죠? 차관님이 되물으셨고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0대 전량을 현대로템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폴란드로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기술적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정치적으론 폭탄과 같은 제안이었거든요. 그럼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부 담당자가 우려를 표했어요. PGG 직원들이 반발할 텐데요.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품질도 보장되고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방부가 정말로 직수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언론에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직수입 검토. 기사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PGG 노조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빼앗지 마라. 공장 앞에 현수막이 걸렸고 직원들이 모여서 항해 집회를 열었어요. 정치권도 들썩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국내 업체를 포기했다며 비판했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 프랑스 넥스터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폴란드의 결정은 유럽 방산업계 전체에 대한 배신 행위다. 나토 동맹국 간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무기 도입 방식 변경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제가 직접 브뤼셀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죠. 브뤼셀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마중 나온 나토 관계자의 표정이 경직돼 있었습니다. 카르스키 실장님, 이번 결정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의 말톤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나토 본부 회의실에는 각국 방산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독일 대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폴란드는 왜 유럽 업체들과의 협력을 포기했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답했어요. 기술적 현실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시간과 비용, 품질 모든 면에서 직수입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럼 유럽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됩니까? 프랑스 대표의 질문이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폴란드 군의 전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제가 답하자 이탈리아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에 의존하게 되면 안보상 위험하지 않습니까? 현대로템은 이미 검증된 업체입니다. 기술력도 충분하고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결정이 다른 나토 회원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습니까? 폴란드가 먼저 서방 무기 체계에서 이탈하는 선례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반발이 클 줄 몰랐거든요.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걸까? 30년간 나토 체계에서 일해온 제가 이제 그 체계에 균열을 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PGG는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르스키 실장, 내일 오전에 최종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에 이런 큰 결정에 관여하게 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K2 전차 180대 한국 현대로템에서 완제품 직수입 결정. 폴란드 방산업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았을까?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수입 결정이 발표된 다음 날 예산 재계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계팀과 함께 세부 비용을 다시 분석해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직수입이 더 비쌀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회계팀장이 첫 번째 계산 결과를 가져왔어요. 실장님, 이거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서류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PGG 조립 방식보다 30% 저렴했거든요. 정말로 이게 맞습니까? 저도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어봤어요. 네, 3번 확인했습니다. 회계팀장의 확신에 찬 답변이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PGG 조립 방식에는 숨겨진 비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먼저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 폴란드로 운송하는 비용. 그 다음에 PGG에서 조립하는 인건비.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수정 비용. 한국 기술자들의 장기 파견 비용. 품질 검수를 위한 추가 장비 구입비.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대당 50만 달러가 추가로 듭니다. 회계팀원이 설명해 주더군요. 반면 직수입은 단순했어요. 현대로템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폴란드로 배송하면 끝. 중간 단계가 없으니 비용도 줄어드는 거였죠. 그럼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보자 조달팀장이 답했어요. PGG 방식은 첫 번째 전차 완성까지 18개월. 직수입은 9개월입니다. 2배 빠른 속도였어요. 이것도 놀라운 차이였습니다. 며칠 후 현대로템에서 더 구체적인 제안서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품질 보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AS 센터를 폴란드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운용 교육도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PGG 방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조건들이었어요. 다음 주에 국방부 예산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새로 계산된 자료를 가지고 참석했어요.
직수입 방식의 총 비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PGG 조립 방식보다 30% 저렴합니다. 재정 담당 차관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네, 외부 회계법인에서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답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 이익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9개월 일찍 전력화되면 연간 운용비 절감 효과가 $10,000,000입니다.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자 반대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품질 면에서의 차이였습니다. 현대로템 본사에서 직접 생산하면 불량률이 0.1% 이하라는 거였어요. PGG 조립 방식의 예상 불량률은 얼마나 됩니까? 감사관이 물어봤어요. 현실적으로 3-5%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차이도 엄청났습니다. 불량률이 높으면 AS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회의 후 복도에서 여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걸 느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네요. 처음부터 직수입을 검토했어야 했는데 PGG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 PGG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영진이 직접 만나자고 하더군요. 다음 날 PGG 본사에서 만났습니다. 사장과 이사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실장님,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수 없을까요? 사장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비용을 더 줄여보겠습니다. 일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이미 계약 조건이 확정됐습니다. 게다가 기술적 준비도 아직. 사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PGG 직원들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최종 계약서가 체결됐습니다.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방부 간의 직접 계약이었어요. 계약 조건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가는 30% 저렴하고 납기는 2배 빠르고 품질은 10배 좋고 AS는 5년 보장.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뉴스를 봤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이 계약을 다루고 있었어요. 폴란드 K2 전차 직수입, 예산 30% 절감 효과. 앵커의 멘트를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간 방산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극적인 비용 절감은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다음 날 출근하니 동료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실장님 덕분에 예산을 많이 아꼈네요. 하지만 PGG 직원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저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론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사회적 파장은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직수입이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에서 공식 미팅을 요청한 거였어요. 카르스키 실장님,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슬로바키아 방산정책실장의 말이었어요.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브라티슬라바로 가는 기차 안에서 생각이 많았어요. 왜 슬로바키아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걸까? 그들도 전차 교체를 고민하고 있었나?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획실장, 조달팀장, 예산 담당자, 기술평가단까지. 실장님, 폴란드가 PGG 대신 직수입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이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실성이었습니다. 기술적 준비 부족, 비용 증가, 일정 지연 등이 예상됐거든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조달팀장의 질문이었어요. 비용은 30% 절감, 납기는 50% 단축됐습니다. 숫자를 말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모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획실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독일 레오파드 EA8 도입을 검토 중이었는데 현지 조립 비용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물어보자 예산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독일 직수입보다 40% 비쌉니다. 게다가 일정도 3년이나 늦어져요. 상황이 폴란드와 똑같았어요. 유럽 각국이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K2 전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기술평가단장이 말했어요. 성능은 어떤가요? 저는 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레오파드 EA8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섭니다. 가격은요? 독일 전차보다 20% 저렴합니다.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점심시간에 비공식 미팅을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관계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도 한국 전차를 검토해 봤습니다. 기획실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 때문에 주저했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K2PL은 나토 표준에 완전히 맞춰 개발됐습니다. 탄약, 통신 장비 모두 호환돼요. 정말입니까? 기술평가단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왔어요. 폴란드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슬로바키아 합참의장이 물어봤어요. 현재 시범 운용 중인데 조종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제가 답하자 그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다고 하나요? 조작이 직관적이고 정비가 쉽다고 합니다. 특히 혹한기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회의가 끝난 후 기획실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실장님, 한국 측과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직접 협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틀 후 바르샤바로 돌아와서 현대로템에 연락했어요. 슬로바키아에 관심을 전달했더니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희도 중동부 유럽 시장 확장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영업 담당 이사의 답변이었어요. 한 달 후 슬로바키아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 한국 K2 전차 도입 검토 착수. 이 소식은 곧바로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독일 언론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서방 무기 체계를 포기하고 있다. 나토 표준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체코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체코 국방부가 한국 전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거죠. 며칠 후 저에게 나토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카르스키 실장, 이번엔 전력평가단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엔 좀 더 기술적인 회의였어요. 나토 전력평가단은 각국의 무기 체계를 평가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나토 호환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영국 출신 평가단장이 질문했어요. 통신 장비, 탄약, 연료 모두 나토 표준입니다. 기존 서방 전차와 동일한 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전술적 운용성은 어떻습니까? 프랑스 평가위원의 질문이었어요. 레오파드나 아브람스와 혼성 편대 운용이 가능합니다. 지휘 통제 체계도 완전히 호환돼요. 질문은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어요. 비판보다는 순수한 기술적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독일 평가위원이 말했어요. K2의 능동 방어 체계가 상당히 인상적이더군요. 네, 실제 전투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제가 답하자 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회의 후 평가단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K2 전차에 대한 나토의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정말입니까? 기술적으론 현재 나토 주력 전차들과 동등하거나 일부 우수한 면이 있어요. 이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바르샤바로 돌아온 후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부장님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체코까지 관심을 보인다고. 네, 나토 평가단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의 말이 맞았어요. 단순히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핀란드에서도 한국 전차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북유럽 특화 사양도 가능한가요? 핀란드 국방부 담당자의 질문이었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마지막에 역사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과연 이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체코의 움직임이 알려지자 유럽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있었어요. 파리에서 열린 유럽 방산협회 긴급회의에 참관단으로 초청받았거든요. 표면적으론 정보 공유였지만 실제로는 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냉랭한 시선들을 느꼈어요.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넥스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유럽 사업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카르스키 실장님, 폴란드의 결정이 유럽 방산 생태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직접적인 압박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유럽 내 협력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넥스터 국제 사업 담당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럼 그 체계가 효율적이었나요? 제가 반문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경색됐습니다. PGG는 5년 내 생산도 불가능했습니다. 비용은 30% 더 비싸고요. 냉정한 숫자를 제시하자 그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점심시간에 독일 관계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비공식 대화였죠.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국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유럽 방산업체들이 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경쟁력을 키우셔야죠. 제가 답하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나 봅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오후 세션에서 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의 분석 결과였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5%를 넘을 전망입니다.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자 유럽 업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특히 전차 분야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동일 성능 대비 30-4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납기도 2배 이상 빠르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성장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거든요. 회의 마지막에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CEO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러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와 경쟁하는 상대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유럽 방산업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 정부가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독일도 차세대 전차 도입에서 비용 효율성을 재검토하겠다. 독일 국방부의 공식 발표였어요. 라인메탈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넥스터의 차세대 전차 개발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비의 성과가 미흡하다. 프랑스 국방위원회의 평가였어요. 이런 변화는 체코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체코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체코군 차세대 전차 도입, 한국 K2 전차 우선 검토. 이 소식이 나가자 체코 내 독일계 방산업체들이 크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체코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체코 국방장관의 단호한 발언이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전 제가 방산 업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은 독일,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죠. 몇 주 후 나토 본부에서 또 다른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엔 나토 표준화 재검토라는 주제였습니다. 기존 나토 표준화 정책이 비용 효율성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문제 제기였어요. 회원국들이 동일한 성능의 무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유럽 중심의 나토 정책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었어요. 회의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나토 호환성이 재평가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 K2 전차의 나토 표준 적합성 95%. 기존 유럽 전차들과의 호환성 완전 호환. 비용 대비 성능 동급 최고 수준. 객관적인 평가에서 한국 전차가 최고 점수를 받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유럽 각국의 반응을 다루고 있었어요. 독일 방산업계 한국 진출의 위기감 고조. 프랑스 넥스터 아시아 시장 진출 검토. 이탈리아 한국과의 기술 협력 모색. 유럽 방산업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경쟁자를 이기지 못하면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거였죠.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30년 경력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극적인 변화였어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 폴란드가 있었어요.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자 참여자였습니다. 퇴직을 앞둔 마지막 주, 저는 국방부 옥상 정원에서 바르샤바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공직 생활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어요. 후배 직원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실장님, K2 전차 도입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어요. 이 경험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장님께서 보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후배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철학을 팔았어요. 철학이라고 하시면 효율성, 실용성, 그리고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 말입니다. 30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 저희는 독일, 프랑스 업체들과 일할 때 항상 그들의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식이었어요. 고객의 요구보다는 자신들의 기술적 자존심이 우선이었죠. 한국은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미팅부터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실제로 현대로템과의 첫 회의가 인상 깊었거든요. 그들은 폴란드군의 작전 환경, 기후 조건, 운용 교리까지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독일 업체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준 사양을 그대로 가져다 쓰라는 식이었죠. 후배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 차이는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큰 차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혹한기 성능 테스트를 할 때였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우리 전차는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작동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폴란드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직접 와서 테스트해보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 겨울에 와서 2개월간 테스트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영하 35도의 혹한 속에서도 묵묵히 테스트를 진행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 결과가 어땠습니까? 폴란드 환경에 최적화된 개선안을 20여 개 제시했어요. 엔진 예열 시스템부터 조종석 난방까지 세세한 부분들을요. 이런 차이들이 쌓이다 보니 신뢰가 생겼어요.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후배의 다음 질문이었어요. 한국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합리적인 이윤으로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반면 유럽 업체들은 단기적 이익 극대화에 집중했죠. 개발비 회수, 높은 이윤율 등을 우선시했어요. 실제로 독일 업체와 협상할 때 느꼈던 답답함이 떠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사양을 변경하면 추가 비용을 요구했거든요. 한국은 기본 계약에 많은 걸 포함시켰어요. AS, 교육, 기술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결국 총 소유 비용이 낮아진 거군요. 맞습니다. 구매 가격만이 아니라 운용 전 과정의 비용을 고려한 거죠.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학습 능력이요? 처음엔 유럽 기준을 따라하려 했어요. 하지만 금세 자신들만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K2 전차의 능동 방어 체계가 대표적인 예였어요. 기존 유럽 방식을 뛰어넘는 독창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혁신에 대한 자세도 달랐어요. 유럽은 기존 기술의 점진적 개선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근본적인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후배가 질문했어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유럽 방산업계는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국식 접근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밀려날 거예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나요? 독일 라인메탈이 한국 업체와 합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프랑스 넥스터도 마찬가지고요. 경쟁에서 협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어요. 인터뷰 마지막에 후배가 물어봤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에 이런 변화를 목격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는 잠시 감회에 젖었어요. 처음엔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였어요. 어떤 점에서요? 고객, 즉 각국 군대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게 됐으니까요. 더 싸고 더 좋고 더 빠른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고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바르샤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변화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궁금했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요.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카르스키 전 실장님, 나토 조달 정책 개편 작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토 사무차장의 정중한 제안이었어요. 브뤼셀에 도착해서 브리핑을 받고 놀랐습니다. 나토가 기존 조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었거든요. 회원국들의 방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정책 기획실장의 설명이었어요.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 사례가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경험한 일이 나토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된 거였어요. 회의실에서 만난 각국 대표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독일도 한국식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과거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비용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실제 수치에서 나타났습니다. 정책 분석팀의 발표 내용이었어요. 지난 2년간 한국식 직수입을 도입한 국가들의 방산 비용이 평균 35% 절감됐습니다. 동시에 전력화 속도는 60% 빨라졌습니다. 무기체계 신뢰도도 이전보다 40% 향상됐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성과였어요. 더 놀라운 건 파급 효과였습니다. 현재 17개 나토 회원국이 한국식 조달 모델을 도입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이 중 8개국은 이미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변화가 나토 전체로 확산된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슬로바키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장님 덕분에 저희도 큰 혜택을 받습니다. 그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K2 전차 60대를 도입한 결과 예산은 40% 절약하고 성능은 20% 향상됐습니다. 체코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체코군 만족도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조종수들이 한국 전차를 선호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 쌓이면서 나토 내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오후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토 조달 정책 개편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이 직접 나섰어요. 첫째, 회원국들의 조달 자율성을 대폭 확대합니다. 둘째, 비용 효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셋째, 성능 검증을 통과한 비나토 무기 체계도 적극 활용합니다. 이는 기존 나토 정책의 근본적 변화였어요. 넷째, K2PL 전차를 나토 표준 기동 전력으로 공식 승인합니다. 이 발표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전차가 나토 공식 무기 체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 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유럽 언론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나토가 유럽 우선 정책을 포기하는 건가요? BBC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회원국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사무총장의 답변이었어요. 한국 무기 체계가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채택해야죠. 기존 유럽 업체들의 반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독일 기자가 물어봤어요.
경쟁을 통해 모든 업체들이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 라인메탈이 현대로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발표였습니다.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전차를 만들겠다. 라인메탈 CEO의 발언이었어요. 과거의 경쟁자가 파트너가 된 거였죠. 프랑스 넥스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능동 방어 기술과 프랑스의 화력 통제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겠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였어요. 이런 변화는 시장 전체를 재편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의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글로벌 전차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25%를 돌파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5% 미만이었는데 말이죠. 특히 나토 회원국에서의 점유율은 40%에 달합니다. 놀라운 성장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질적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업체가 아니라 방산 솔루션 제공업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술력, 가격 경쟁력, 고객 서비스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 달 후 바르샤바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폴란드군 K2 전차 부대 창설식이었습니다. 저도 초청받아 참석했어요. 3년 전 실사를 갔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K2 전차 180대 전량이 작전 배치 완료됐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표였어요. 당초 계획보다 2년 빨리 예산은 30% 절약해서 달성한 성과입니다. 연병장에 늘어선 K2 전차들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3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행사 후 현재 실사팀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장님, 요즘 여러 나라에서 폴란드 모델을 배우러 옵니다. 어느 나라들인가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심지어 터키까지도요. 한국식 조달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었어요. 실장님이 만든 변화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후배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냥 현실을 정확히 본 것뿐입니다. 진짜 변화를 만든 건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흥미로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업체들의 유럽 투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글로벌 방산업계의 대통합이라고 평가합니다. 3년 전 제가 우려했던 갈등이 이제는 협력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30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 왜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니까. 아내가 웃으며 답했어요. 당신이 항상 말했잖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진실은 숫자로, 결과로, 현실로 증명됐습니다. 며칠 후 현대로템에서 감사 편지가 왔어요. 카르스키 전 실장님의 공정한 평가와 용기 있는 결정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히 폴란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종종 후배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해요. 실장님,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계속될까요? 제가 항상 하는 답변이 있어요.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의 방향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죠. 어떻게 판단하나요? 간단해요. 고객에게, 국민에게, 세상에게 더 나은 가치를 주는 방향인지 보는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변화가 바로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더 좋은 성능을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빠르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었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만든 이 변화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국가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고객을 위한 진정한 가치 창출이라는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30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에 이런 역사적 변화를 목격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강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